안녕하세요. 공골천부경 제63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이 1916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19세기 중반부터 우리 한국에는 위대한 사상 종교가들이 출현을 해서 개벽사상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관점에서 그 이치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그 비밀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천부경은 바로 그러한 그 개벽사상의 토대 위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게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천부경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결국 이것은 그 대우주가 근원으로부터 팽창해 나가다가 극익반의 원리로 다시 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주 만물의 그 영장인 인간들이 출현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 소주체인 인간들 몸속에서 대우주가 또 생성돼 나와서 처음 시작한 대우주와 합치가 되는 그런 근원으로 회귀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 바로 개벽 메커니즘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규명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기 때문에 이 천부경은 반드시 우리 한민족 사상가들의 그 개벽 사상의 토대 위에서 해석돼야지만이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주도하게 될 때가 다가올 텐데요. 그럴 때 세계사에 있어서 어떤 우리 한민족의 그 정체성, 그리고 사유 체계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와 같은 천부경과 개벽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유 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부경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상가 종교가들의 그 사유 체계는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짚어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세 개의 영상을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을 이해하는데 그 투입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하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은 현무경을 한번 다시 해석할 때가 해석해 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그 강산 선생 이후에 제가 중요하게 제가 보는 그 역학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야산 이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야산 이달 선생, 요 분의 만든 그 역학이 바로 홍역학이라고 합니다. 요 홍역학에 대해서 야산 이달 선생의 행적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산 이달 선생은 그 야산 호는 야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달 이름은 이달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홍역학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홍역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어서 보급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1889년에서 1958년에 생모를 하셨는데 딱 70세를 채우셨죠.
그래서 강정산 선생이 이제는 그 같이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한 그 1889년과 1909년이 강정산 선생이 돌아가신 때니까 한 20년 정도가 좀 겹친다고 보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강정산 선생이 야산 선생에 대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 선생이 20살 정도 되셨을 때 강산 선생이 돌아가신 거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야산 선생, 아직 소년기의 야산 선생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산 선생이 굉장히 그 총명하신 분이고 주역에 달통하신 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강진사 선생이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으면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으면 야산 이달에 야산의 집 베른박을 보라 뭐 이런 벼른박을 봐라. 벼른박. 그러니까 벼른박이라는 게 뭐예요? 벼른박은 벽을 보라는 얘기죠. 집 벽을 봐라 그런 뜻이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산의 벽을 야산의 집 벽을 봐라, 이런 얘기죠. 야산의 집의 벽을 보면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그럴 정도로 주역에 굉장히 능통하고, 뭐냐면은 앞날을,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서 앞날을 점을 잘 쳤다는 거예요. 점을 정확하게 쳐가지고 그 신묘한 점으로 여러 가지 미래사를 알아맞혀 가지고 그때 그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또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굉장히 능통하셨어. 그래서 이분은 그 8.15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8월 14일이 여러분이 보면 7월 7석이, 요때 그 다음날 해방이 될 걸 아셨다는 거죠. 아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7월 7석. 우리가 우리가 7월 7석을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런 7월 7석 메커니즘, 이 과정이 7월 7석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요게 7개니까 7개 차크라는 7월에 해당되고, 여기 요 안에도 또 7개가 있는 거잖아요. 7개가 있으니까 요건 7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월 7석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해방이 될 거를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알려주고 준비를 할 것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6.25 사변, 1950년에 우리가 이제는 그 6.25 한국전쟁이라는 전쟁도 미리 아셔서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안면도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입지 않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리 그걸 파악을 해서 그 제자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안면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미리미리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주역을 딱 놓고 점을 치면은 보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주역을 공부하는 거는 때를 알기 위한 것이다는, 주역을 배우는 것은 때를 알아서 대비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알아서 거기에 처신을 하기 위한, 거기에 적절한 처신을 하기 위해서 주역을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가 개벽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지금이 개벽의 시기다라고. 개벽의 시기다. 개벽의 시기인데, 지금 개벽의 시기인데, 이 개벽을 가리켜서 이분은 오회 중천개벽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오회 중천개벽. 자, 여기서 오회 중천개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오회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 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알기 위한 거니까, 이 어떤 시공간에 대한 역이 있는데, 그것을 그 선천복귀 8개 방위도를 사용을 해서 그 역체계를 구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강절이라는 사람. 북송 시대에 제가 이제는 역학에서 손꼽는 사람들이 제일 가는, 중국에서 최고로 제가 평가하는 사람이 소강절인데, 이분이 환극 경세서라는 걸 쓰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선천 복귀 8궤도를 가지고 하나의 역학책 체계를, 이제는 역법, 그러니까 시공간의 흐름을 이제는 구성을 해내게 되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총 64개가 있단 말이에요. 총 64개를 배당을 할 때에 우리가 복귀 8개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요거 요런 형태로 이제는 배치를 하게 되는데, 요게 그러니까 요 8개 태극적인 8개 형상을 복귀 64개 방위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건, 태, 리, 진, 그 다음에 여기 손, 감, 간, 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삼역팔계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세 개의 괴상이 있었잖아요. 세 개의 삼역팔계에서 요 복귀팔계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선천복귀팔계잖아요. 선천복귀팔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는 8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8개로 돼 있는 거를 64개로 확장을 한 거죠. 64개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게 그대로 오는 거죠. 오는 건데, 요 사이에 세부적으로 넣기 위해서 64개로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64개로 확장하고 4개의 궤를 정궤로, 그러니까 4개의 건, 곤, 감, 니, 4개는 십자가를 딱 이루는 거니까 정궤다 해가지고 요거를 64개 중에 4개를 빼면 6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4개를 빼면 60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을 360일이잖아요. 1년이 360일 기준으로 하나의 원이, 그러면은 60개의 궤에, 여러분들 60개 궤로 이렇게 배치할 때 하나의 궤에는 6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60효에, 그러니까 360일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이게 우주의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한 바퀴 도는 게. 근데 요거를 갖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이 360일로 딱 놓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로 놓으면은, 12개로 분할을 하면은, 그러면은 1개월에 30일로 이렇게 놓으면은 36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이제는 12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우주 1년을 일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원이다라고. 그다음에 우주를 1년은 12개월이니까 이 월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12회다 해서 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월일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으로 보면 연월일시가 되는 연월일시.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계 구조로 보면 연월일시가 요 소강절은 원회 운세가 되는 원의 운세 개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1년을 12회로 나누니까 이게 자회, 축회, 인회, 묘회, 진회, 사회, 오회, 미회, 신회, 유회, 술회, 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오회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요거에 이제 배치되는 거니까 요 양이 극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에 이르렀을 때가 여기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 떠올라서 12시가 될 때. 그러니까 하루로 보면은 여기는 밤 12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정이 되는 거죠. 자정. 우리 하루로 보면 여기 자정이 되는 거고 자정이 1년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동지점이 되는 거죠. 동지, 자정. 요 지점이 이제 딱 정중앙점이 그러면은 우리가 5회 요 지점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정오라는 거죠. 정오. 이때가 정오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하지가 되는 거죠. 하지. 우리로 1년으로 보면 하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니체가 정오의 태양이 뜰 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정오의 태양이 뜬다. 유버맨시 사상에서 정오의 태양이 뜬다. 정오의 태양이 뜰 때가 인류가 개벽되는 때라. 그때 딱 바뀌는 때. 이 정오의 태양이 뜬다는 건 이 정오 지점에 왔을 때. 정오라는 게 뭐냐? 결국 정오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정오는 말 그대로 다를 정자에 오 이렇게 돼서 정오잖아요. 낮 오. 그래서 오의 자리 자축이며 진사 오의 그렇죠. 정오라는 말이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정오의 태양이 뜰 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게 정오의 태양이 말 그대로 정오인데 그거를 복희 64개 방위도로는 그 괴가 어떤 괴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자정은 둔괴가 되네. 둔괴.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정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의 태양이 뜰 때는 요 때는 요거는 좀 빼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정오 지점에 할당되어 있는 5회에 할당되어 있는 괴. 그러니까 각 회마다 원래 5개의 괴가 할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요 건괴는 정괴라 해서 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 대과, 정, 항, 손 이렇게 5개가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데 이 5개의 괴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정괴잖아요. 그러니까 정괴가 사실은 이 정오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 정괴가 요게 정괴입니다. 그러면 정괴라고 하는 게 이 정자는 그럼 정오의 태양일 때 이 정괴는 바로 솥이란 뜻이죠. 솥정자 아니
소정자를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강증산이 뭐예요? 소 뒤에다가 시루를 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증산 얘기할 때 증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루정자다. 그런데 시루정이라는 건, 그 시루라는 거는 솥에다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산이라는 말 자체도 오해 중천개벽을 표현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정계는 그 소정자란 말이에요. 소정자. 그래서 소정자인데 이게 위에는 불을 뜻하고 밑에는 바람을 뜻해. 그러니까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 밑에서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위에 불이 있는데 불 밑에다가 화로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세차게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술적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한마디로 금속이 이제 산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황금 메탈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황금 메탈. 이것이 바로 황금 성배를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정,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저쪽에 이 소정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소정에 바로 그것이 이게 화풍정이다. 그래서 화풍정. 자, 여러분들이 이 상을 생각을 하면 불, 이건 불이구나. 풍, 바람이구나. 그러면은 불이 위에 있고 바람이 아래에 있어. 그러면 불 밑에다가 바람을, 여러분들이 캠프파이어 저기 할 때 불 딱 놓고 바람을 밑에다가 팍 부르면은 그냥 캠프파이어가 막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라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솥이 하나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들이 캠핑할 때 그와 같은 개념이는. 그럼 그 화풍정이라, 이게 화풍정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진짜 정오는 어디냐면은 요 세 번째 괴와 네 번째 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효는 하나, 둘, 셋, 넷, 다, 시간상으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간은 어디라는 거야?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가 중간이라는 거죠. 3효와 4효 사이가 바로 그 개벽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거를 개벽이 일어나는데, 개벽이 그러니까 후천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3효와 4효 사이가 선천과 후천, 그러니까 3효까지는 선천이고 4효부터는 후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효까지가 선천, 3효까지가 선천이고 4효부터 후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은 3효까지가 선천이고 4효부터 후천이다. 이해가 되시죠? 화풍정계에 3효까지가 선천이고 4효부터 후천이다. 이와 같은 이 선천복희 64개 방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간대를 추산할 수 있게 이 이론을 만드는 게 바로 황극경세서라고 쓴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이론을. 그런데 이 양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긴 굉장히 신묘한 역학적 체계가 사실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인간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는 제가 후천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선천 세계, 그러니까 음의 세계, 물질은 음이니까 음의 세계는 우리가 요걸로 가지고, 음의 세계는 요 하강하는 건데 이거는 후천 세계고, 요 양의 세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양의 세계인데 이거는 선천 세계야. 그러니까 선천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천 세계
세계가 아니라 선천세계에서 요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선천세계에서 이것이 성장하면서 근원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는 후천, 선천, 원천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원천, 선천, 후천 이렇게 흘러나온 거지만은 돌아갈 때는 후천, 선천, 원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선천 세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천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소강절이 왜 선천심학이다, 선천역학이다. 내가 가르치는 건 선천심학이고 선천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선천세계, 그러니까 후천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그 후천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세계에서의 는 우리가 심의 세계다, 마음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의 변화 원리를 규정짓고 있는 거는 선천 복희 8개, 선천 복희 64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변화의 원리를 추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날 때 선천세계 변화가 일어날 때 선천세계에서의 정오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추산할 때 그것이 화풍정의 3요와 4요 사이가 되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강절에 이런 거를 야산 이달 선생이 수용을 한 거죠. 일단 수용을 해가지고 오해다 이렇게 봐. 오해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건 뭐냐? 결국 이 오해라는 얘기죠. 오해의 중천, 그러니까 정괴. 그렇죠. 요 정괴 여기서 일어나는 그래서 오해 중천 개벽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요게 중앙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중도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중간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중어선우 정기종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중이 있는데 중은 라는 건 그 선천과 후천 사이에 중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뜻이. 그러면 선후천이 있는데 선후천 사이에 중천이 있다. 거기서 정기종시 그 정, 그렇죠. 발을 정자 써가지고 정기 할 때 이제는 그 기자를 써가지고 여기서 정기종시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정기종시. 그리고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기종시 마칠 종 시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천부경 논리를 보면은 뭐예요? 일시 시작해서 끝났어. 일종으로 끝났어. 그 일종이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우주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래서 정기선우, 중어선우, 정기종시라고 하는 바로 이 개념에서는 바로 요 중천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천의 시간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사이에 중천이 있어가지고 선후천을 매개해 준다고 하는 게 중천이라는 거고, 요 중천의 시간의 수가 있는데 그게 1260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천이 후천으로 변환되는 선천수가 후천수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기 위한 중천의 과정, 그래서 선천의 수와 후천의 수를 맞춰주는 개념에서의 중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천 개벽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5회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시간이 있다고 하는, 시간의 에너지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천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후천을 매개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천이라고 여기서는 한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끝나고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이분이 이러한 5회 중청 개벽론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지금 개벽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거 하는 것을 중대한 우리가 내가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연 이 개벽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진짜 우리가 후천이 언제 시작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후천이 언제 시작하냐. 자, 후천이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귀신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역학적 원리로 규명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학적 원리로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할 수는 있어.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으려면 역학적 논리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주역이라는 거는 보편적 역학이니까, 지금 보편적 역학이니까 주역의 원리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주역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는 학문이 홍역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라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날짜를 후천이 시작되는 날짜를 딱 잡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할 때 요 날짜, 그러니까 요렇게 삼요와 사요로 넘어가는 그 시간은 언제다? 1947년 12월 26일로 본 거는 1947년 12월 26일 입춘일로 본 거는, 이때 12월 26일이라고 하는 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양력으로 고치면은 1948년 2월 5일이 바로 요 날이에요. 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음력 12월 26일이 1947년, 음력으로 1947년 12월 26일이 양력으로는 1948년 2월 5일인데, 이 1948년 2월 5일이 바로 입춘인데 이 날이 바로 후천이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게 정기 종시,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한다. 이렇게 이분이 밝혀내셨고요. 자, 그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그걸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또 한도 끝도 없이 가. 그러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밝혀냈다 그런 얘기예요. 역학적 원리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리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학하는 사람한테 맞는 얘기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설득력 있는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소강절의 이 역학 체계를 가지고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윷놀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당군이 시작한 날로부터 언제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윷놀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체 원리를 가지고 이걸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1947년 음력으로 12월 26일이 바로 후천이 시작되는 날이고 선천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입춘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지고 세상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이분의 행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동안에 거의 모든 자기가 한 것들이 다 100% 맞았단 말이에요. 맞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행동을 해왔는데, 이분의 이 얘기가 맞다면은 후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변,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때의 후천이라는 개념은 인류 공통의 시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추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이걸 공변적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각 사람마다가 시간이 틀리지만은 또 같이 공유하는 시공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변의 시간을 또 논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인류적 수준에서의 공변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1947년 12월 26일이 음력으로 이때가 바로 후천이 시작하는 날이다. 이것을 밝혀가지고 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후천이 1947년 12월 26일 날 시작한 거라면은 개벽은 중천 개벽은 이미 후천 시작 전에 중천 개벽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천 개벽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규명을 하신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역학적 체계로 또 설명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까지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다.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물론 그 야산 이달 선생에 대해서는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제가 가지고 짱구를 굴린 거죠. 아마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화학당에 가시면은 거기 그 야산 이달 선생의 역학을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 멤버십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분이 이거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벽과 오해 중천 개벽의 그 과정을 이제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역적 틀,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부 선생처럼 정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독창적인 틀로 이것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에서 발전해온 그 주역이라고 하는 그 틀을 더욱더 고도로 성숙시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역학적 발전이 멈춰버렸잖아요. 멈추니까 지금 그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중국은 역학적 발전이 멈췄어. 하지만 우리는 이 개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역을 활용을 해서 중국에서 발전한 역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학 체계를 역학적 비전 체계를 내가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딱 나온 게 홍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역학을 이분이 내가 만들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이런 오해 중천 개벽에 의해서 인류사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그 규명한 자신의 독창적 역학적 체계를 역학 체계인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중국의 역학에 기반을 뒀습니다. 사실은 이 역학을 토대로 했지만은 또 중국에는 또 없는 개벽사상 그것도 아주 독창적 역학 체계 중국의 이론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독창적 역학 체계를 구성을 하면서 이분이 그것을 이제 홍역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홍역학. 그래서 홍역학을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역학은 지금 원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키시로부터 시작이 된 거로 그렇게 되잖아요. 보키시. 여기서도 시작이 돼서 쭉 내려와서 그 문왕과 주공대 와서 주나라에 문왕 주공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이 역경 이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주역 64괴의 괴사를 문왕이 쓰고 주공은 효사를 써가지고 역경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본 성립이 된 거죠. 그때 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중국의 그 주역의 기반이 되는데 이 역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공자가 이 역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자가 시빅을 단다 그런 얘기죠. 뭐 그래서 계사전이라든가 뭐 문헌전, 설괴전, 뭐 대상전, 소상전, 단전 뭐 이런 거, 뭐 서계전, 뭐 분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좀씩 차이들은 날 수도 있는데 보통 시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이 역경과 주나라 문왕과 중흥이 쓴 역경을 해석하는, 공자가 역경 해석 체계로서의 시빅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역경에다가 시빅을 이렇게 단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왕과 주공이 만든 이 역경이라는 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공자의 시빅을 통해서 해석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하는 거를 기본 그 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시빅도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원전 5, 6세기 인물이니까 공자가 뭐 문자 자체도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공과 역경 자체도 비밀이 있지만은 공자가 비밀을 많이 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 당시에 다 알려주지 않고 비사체로 개벽의 비밀을 곳곳에 비장해놨다거나 비밀을 비장해놨다. 그것이 단순히 주역 12개만 그런 게 아니고 논어라든가 뭐 이런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사실은 공자가 직접 쓰지 않았어도 그 공자의 어떤 행적이나 뭐 그 이론 체계 기반을 둔 그런 서적들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개벽의 비밀, 미래에 일어나는 그 개벽의 비밀을 곳곳에 비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중국 역학자들이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자신이 이런 공자라는 그 성인이 지금 개벽의 시대에 일어나는 그 비밀 메커니즘, 그러니까 결국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근데 그거를 당대에 다 알려주질 않고 그 숨겨놓은 거를 자신이 야산 이달 선생이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도 중국 역학자들도 그동안 못했던, 모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지. 역학을 공부해도 안 보이는 거야. 공자가 얘기한 내용이 안 보여. 그런데 야산 이달 선생은 공부해보니까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총괄해가지고 자기가 중국 역학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차원에서의 그 새로운, 그러니까 진짜 공자가 얘기했던 그 진실된 그 개벽의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역학적 체계로 새로 만드는데, 이제 주역이 아니죠. 주역이 아니고 홍역이라는 걸 이제는 홍역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홍역학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홍역의 홍은, 이것은 역은 역학의 역에서 온 거고, 홍은 어디서 온 거냐면 홍범구주라는 것에서 나오는 홍자가 홍범구주입니다. 홍범구주의 홍자에서 온 거다. 그런데 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홍범구주는 낙서의 내용이 홍범구주입니다. 낙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낙서는 원래 하나라 우왕이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낙수라는 지역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그 거북이의 등짝을 보니까 글과 그림이 있는데 그걸 합해가지고 낙서라고 하는 건데, 그 글로 돼 있는 게 홍범구주고,
그 그림으로 돼 있는 게 요 그림이라는 거죠. 요 그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범구주는 결국 이 낙서 원리, 낙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올라가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규명한 게,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낙서잖아요. 그러니까 홍범구주가 그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홍역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거든.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인간에서 신성과 부처가 되는, 성인이 되는 원리를, 그러니까 소주체에서 대우주체로 변화해서 근원의 존재가 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게 홍역학이라고 하는 또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수라고 하는 것은, 복희 씨가 하수에서 하도를 발견할 때 그 하수는 황하강이다 이렇게 표현. 그거는 황하다라고, 황하. 그러니까 하수라고 하는 것은 황하다. 그래,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황하강이 있잖아요. 그 황하강이 하수라는 거예요. 그게 하수. 그러면 낙서의 낙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낙동강이다 이런 얘기. 낙동강. 이런 낙동강이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낙도니까 낙서니까 낙동이래. 그런데 동쪽에서 흘러가니까 이거는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서쪽에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강,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강 이름은 낙동강이고 내려오는 강 이름은 황하수다. 이렇게 이제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하수적 원리가 구현이 되는, 그래서 낙수가 바로 낙서를 발견하는 그 낙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낙동강 개념이 돼가지고, 우리 그 한국이 이 낙수 그 근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또 그런 비전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낙동강이 낙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하수는 하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런 거. 그랬을 때 이 홍이라고 하는 홍자 자체가 바로 홍수라는 뜻이죠. 홍수. 그러니까 이게 곧 낙수야. 왜냐하면 하나라 우왕이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9년 동안을 그 작업을 하는데, 그 9년 동안 작업하는 게 홍수 다스리는 건데, 여기 첫 번째 태극부터 구복의 과정이 바로 9년 홍수를 다스리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9년 홍수 과정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낙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9년 홍수가 다스리는 과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낙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산 선생의 역학은 중국의 그 역학의 토대를 뒀지만은, 그것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그 개벽사상으로 이렇게 녹여내가지고 어떤 주체적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천부경은 뭐 좀 그렇고, 그 단군 사상, 그 단군을 단왕이라고 해서 그 재단도 만들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제천 행사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민족의 그 주체적인 어떤 사유적 그 뿌리로서 단군을 갖다가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걸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홍수의 홍역의 홍은 결국 낙수고, 이것은 결국 낙동강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낙동강의 물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1947년 12월 26일 음력으로 있다가 후천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통일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통일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는 통일은 된다. 지금은 남북 분단이 갈 수밖에 없다. 때가 아직 아니다. 남북 분단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통일은 된다. 하지만 통일은 단순히 남북 간에 합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북이 뭐 그냥 뭐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뭐
합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고 이 통일은 더 큰 일을 위한 과정이다 그러죠. 통일은 인류사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인류사를 주도를 해서 인류 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주도국으로 돌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통일이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미래를 잘 예측을 했으니까 이분의 사고에 따라 가지고 미래적인 어떤 그런 삶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통일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순히 남북 통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더 큰 일을 위한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야산 이달 선생에서 그럼 이와 같이 그 우리가 후천 개벽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주도적인 존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주도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예요? 요거를 뭐로 불렀냐라고 요걸 뭐로 불렀냐? 요거를 대인이라고 하는데 대인. 요거는 대인이다. 대인. 요 대인이 환극 대인이다. 이래 특별하게 이제 환극 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극 대인이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극 대인이 출연을 하는 것이 주역의 그 목표는 뭐냐면은 주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핵심이냐. 거기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궤가 뭐냐. 주역에서 우리가 이게 주역인데 64개가 있는데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중천관계다라고 하는. 그럼 중천관계가 6가지 효인데 6개 효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뭐냐 그러면은 5번째 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면은 주역의 많은 부분을 이제 간파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주역의 핵심은 주역의 그 주역 64개 중 최고로 중요한 궤는 중천관계고 그 중천관계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이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효는 9,5효. 그러니까 5번째 효다라고 하네. 이 5번째 효가 바로 구호대인에 대한 얘기고 이 구호대인의 출현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벽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호대인이 출현을 해서 이 개벽을 주도를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구호대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는 분석을 할 때 이분이 구호대인의 이 이치를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철학적 사유책을 전개할 때 건구호도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건구호도라는 게 중천권의 구호도, 중천권의 건구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구호도라고 하는 것은 중천관계를 보면은 중천관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구호죠. 요게 구호효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요 내용이 최고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 문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래서 여기서 비룡,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과 같은 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는 용으로 등장하는 대인. 그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것이 괴사란 말이야. 그 대인은 바로 창조자다. 또 비룡제천 대인은 조야, 창조하는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구호대인이 바로 창조자라는 뜻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다. 그럼 이 대인은 누구냐? 그러면 부대인, 그 대인야, 부대인자,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 천지학기덕하고 여 일월학기명하고 여 사시학기서하고 여 귀신학기기룡하니 하니까 뭘?
우주 만물과 하나 그 자체가 우주 만물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대인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인의 몸 자체가 우주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이와 같은 대인이 대우주체인 이때 여기서 건구호대인은 대우주체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환극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건구호대인이고, 이 건구호대인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처 초인이 되는 존재들. 이 역학적으로는 이 대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극대인이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표현을 한 게 그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선후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선천은 천불이하고 후천은 봉천시라고 하는 표현을 뭐냐면은, 선천은 건구호대인이 이렇게 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불이라고 표현해요. 불 하나 이 부처불 안일불자인데 이 부자가 뭐예요? 두 개의 작대기에 이렇게 용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걸 표현한 게 이 불자란 말이에요. 위라는 천불이하다. 자, 불이라는 게 이거 어긋날 위자인데, 불이. 이거를 이제는 해석을 이제는 주역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제대로 제가 볼 때 해석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문장을. 그러니까 선천계, 우리 선천계에서는 불이한다.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데 불위 서로 어긋나면서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불이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천계에서는 환각대니 불이하면서 태어나고, 후천에서는 우리가 후천세계 이제 나왔잖아요. 몸 밖에 나와가지고는 봉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그 하늘의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후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봉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하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후천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선후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래 그 주역에서 선후천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호 환극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신선이 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인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대인이 여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는 그 소정. 그래서 저기 저 강정산의 그 시루정자가 이 솥에다 올려는 시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솥 위로 나오는 게 바로 건구호대인을 표현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우주 황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 황제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할지 두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또 야산 이달 선생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